국정원은 이제 그 헌재를 뭐 사찰했다라는 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 국정원은 뭐 이제 전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국정원에서 무슨 수집을 할 수 있겠어요? 해봤자 이 얘기일 거예요. 돌아다니는 풍문 정도 수집. 저는 정보는 없지만 그냥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굴러온 양상,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굴러온 양상, 이거 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국정원에서는 틀림없이 정보 수집이라고 하든 사찰이라고 하든 이게 헌법재판관 성향, 행동 양식, 법정에서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되게 평의의 흐름이 어떻게 가리라는 것을 좀 알아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사찰이 아니고 정보 수집이라고 해요. 국정원이 그럼 왜 하냐고요? 예. 그 사찰이지. 뭐 관심이 있으니까. 정보 그러니까 수집. 그렇게 해서 그걸 청와대에 제공했으리라고 봐요. 그 청와대에서는 그 정보를 받아서 대응 전략을 계속 마련해 왔고요. 제가 좀 재밌게 생각한 거는 박사모 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창당 신고서 내가지고 일단 당명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돌발적인 개인 행동일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박근혜 대통령 측 또는 친박 측의 대응 전략의 일부일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그건 돌발적인 개인 행동이죠.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평의 결과를 어느 정도 미리 판단해 보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했고 그 내용이 인용 쪽으로 좀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인용되면 승복하지 않겠다부터 시작해서 탄핵은 반역이다 나오고 새누리당 당명 잡고 이 모든 것들이 그런 맥락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아, 이거 합리적이다 나름. 잘 짜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잘 짜인 건 아니고 그냥 짜인 시나리오. 그러면 대통령 쪽에서 이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나가는 것도 정보 수집에 따른 판단이라고 보고 다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지금 대통령이 힘이 있으리라고. 뭐 힘이 아니고 자기 인맥이 다 있잖아요. 요즘 그 홍준표 경남지사가 아주 뭐 언론에서 뭐 거친 언행이라고 또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황교안 카드냐, 홍준표 카드냐 이래가지고 지금 저울질하는 얘기들이 이제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언론에 A4 용지라고 하니까 요 크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황홍 적고 여기 뭐 적고 이게 줄 긋고 이게 건져 뭐 이런 것도 네네네. 있고 뭐 이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의도적인 노출이에요. 두 분 띄우게 들어간 건가요? 아니 하루 위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느냐고 원내대표가 당연히 위에서 찍고 있다고 봐야죠. 머릿속으로 기와집을 10채를 하룻밤에 지었다 hăr었다 지었다 예, hăr었다 그런데 그런 수준의 문제죠.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처지는 180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탄핵이 만약에 인용됐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쉽게 결정을 못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대선 그 캠페인 전체 과정을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는 지금부터 이거 안 할래. 하고 나가서 난 심판 아니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후보할래. 이러고 이제 온단 말이에요. 오면 그건 지금처럼 여론이 지지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변호사님. 예. 원래 보수층은 예의범절이나 품격을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요? 아니 경제적으로는 시장 자유를 존중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는 전통과 상식을 존중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죠. 그게 예의범절, 품격 이런 거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쪽은 좀 튀고 뭐 새로운 주장을 막 하고 그래 좀 이상해 보여도 뭐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뭐 이런 태도인데에 반해서 보수는 원래 반듯하고 전통적인 규범에 맞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전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범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바른정당하고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뭐 재결합 얘기가 나와서 무슨 당명도 뭐 이제 바른한국당 뭐 이런 뭐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합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되겠어요? 글쎄요. 나는 이 두 당에서 후보 단일로 한다고 해서 신의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큰 효과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만 하나 그냥 굴러갈 가능성보다는 이 보수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이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끝내는 문재인도 안철수가 될 것이다. 이거 안철수 의원의 주장인데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가지는 두지는 않을 않을 것이다는 것이다. 거예요. 만약 보수 정당들 쪽에서 이렇게 후보를 못 띄워내고 자기들끼리 합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간다면 안철수 의원이 2등을 할 수도 있죠. 여론조사에서 선거 전에. 그러면 갈 곳 없는 보수표들이. 중도 보수표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모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쪽에서 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강구도로 그 간다고 얘기를 이야기하는 했거든요.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바로 그거죠. 예. 예.
심상정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심상정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5분 모셨는데 네네네. 원내 정당에 유일하게 그렇죠, 그렇죠. 확정된 대통령 후보죠.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하나 분명히 합시다. 네. 아직도 당원이시죠? 네, 전 정의당 평당원인데 오늘 정신적 그 일일 탈당. 오늘은 당원으로서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로担保할 텐데. 선의를 믿으셔야죠. 예. 그만큼 이제 공과사는 뭐 확실하겠다는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게 뉴스룸에서 한번 문제가 된 건데 손스키 옹이 이 60세 넘었으니까 옹이라고 부릅시다. 손스키 옹이 그렇게 질문했다면요. 왜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나왔느냐 이러니까 막 부르겠다며. 당선 가능성과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출마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여쭐까요? 그렇게 질문을 바꿔보는 게 나을 것 뭐 왜 같습니다. 이렇게 단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지금 선거 일정도 확정이 안 됐는데 선거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섭섭하고요. 질문 취소하겠습니다. 아, 네. 그 손석희 그 앵커가 좀 쥐잡듯이 잡잖아요, 사람을. 아니 쥐잡듯이 잡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날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네. 뭐 분노가 싹 사라지더라고. 요즘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뭐 다니시라고 바쁘신 것 같아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네, 뭐 잘 안 불러줘서 2주 전인가 우리 친정 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네네네. 야, 너는 대통령 후보라면서 왜 아무데도 안 나오냐? 내 프로그램에 한번 모셔서 붕붕 띄웠어요. 아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저 전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정치인 심상정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정치인 심상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 인간 심상정? 심상정은 내가 아주 아하. 나온 지 오래됐는데 네네네. 우리나라의 음. 민주주의 네네네. 이 정책에 불모지대에 있을 때 그때부터 올곧게 한글만 걸어온 거 나 그거 높게 평가합니다. 네네. 제 팬클럽 심크러쉬에서 우리 전원직 변호사님을 고문으로 좀 섭외를 하자. 그럴 네. 정도로. 안 돼요.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님 팬클럽에서 난리 날 거야. 원래는 그 학생운동에 이렇게 뜻이 없으셨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이제 학생운동 쪽에. 그때만 하더라도 좀 낭만과 지성의 그렇죠, 그렇죠. 대학이었거든. 그래서 연애를 좀 해보려고 아하.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를 이렇게 찍어 뒤를 쫓아보니까 영락없이 다 운동권인 거예요. 아하. 아니 거기가 어떤 데인데 그렇게 다 글로 몰려 들어가나. 아하. 들어갔다가 제가 더 센 운동권이 돼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저 이거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외모가 진짜 김고은 씨랑 비슷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한때 2초 김고은이라고 1초만 더 쓰지 3초 김고은이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비슷해요. 네. 김고은 씨 팬클럽에 제가 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니 근데 근데 옛날에 그 옛날 모습 기억나세요? 2초 정도는 네. 영상이 근데 찾아봤어 영상을. 아 김고은 씨를. 네. 근데 솔직히 조금 비슷하지 않아? 한 1초 정도는 비슷하지 않아? 2초. 2초? 아니 근데 나는 네. 심 대표께서 내 방송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나 정말 오래간만에 뵀거든 그때. 네네네. 그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심상정의 얼굴이 아니야. 지금 일이죠? 우리 심상정 의원의 얼굴은요 이제 원수간 정치인의 얼굴입니다. 옛날에 정말 날카로웠어. 날카로운 걸로 치면 여기 계신 두 분도 뭐 왜 사람 눈말하고 한 그러세요? 차원 더 높지. 근데 요즘에 썰전에 나오셔서 거의 성인군자 반열에 오르셨다고 제가. 아, 옛날에 우리 열린 토론 시절에는 그때는 좀 내가 심하게 공격도 많이 하고 저도가 나갔을 때도 심하게 하셨죠. 내가 좀 심하게 그때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양미간에 네네. 인자함이 이렇게 가득 차 계세요. 요즘 보니까. 그럼요. 예, 나는 평소에 좌우명이 어질린 자입니다. 아니 예전에 그 모습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죠? 저희는 뭐 우리야 뭐. 21살 이때부터 어떠셨어요 그때? 예쁜데 네. 입이 좀 험했어. 아니 그때는 좀 서로 댕댕거리던 사이였기 아 그러세요? 500만 원 현상금은 당시 큰 돈인데 왜 얼굴도 공개되고 그랬어요. 그 집안에서 엄청 놀라셨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때 구로동맹 파업이 네. 있었는데 네. 그게 한국 전쟁 이후에 최초로 나왔던 아하. 사건이에요. 그 창신동 사무실에서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9시 뉴스에 내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그 보니까 500만 원 현상금의 1계급 특징으로 오야. 거기 이제 들이닥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활동하는 걸 아니까. 네네. 골목으로 나가면은 어디 피할 데가 없어. 네네네. 바로 잡혀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타고 넘어서 그 창신동 맨 동쪽에 끝으로 내리게 되더라고요. 본 시리즈에 나오는 그 도주 장면. 그러니까 굉장히 날쌔셨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노동운동의 어떤 그 핵심으로 이제 활동하시다가 이제 수배를 한 10년 당하셨는데 그때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분하고 인연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고문 당하면서도 우리 심 의원님 행방은 얘기를 안 해가지고
행방을 몰랐지. 그런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본인은 얘기를 안 했다고 하던데. 아니 근데 핵심이니까 서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락은 무슨 그때 핸드폰이 있어 삐삐가 있어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아니 그럼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맞아도 모르는 거니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본인은 알고 있는데 잠실 얘기를 안 했대요. 아파트에서 회합을 하기로 돼 있어요. 이른바 회합을. 회합을. 안 나타났어. 그런데 아니 안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그 지명 수배자는 제 뒤를 쫓으면 다 잡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다 모이고 나면 맨 나중에 네. 상황을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10분 늦게 네.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가 벌써 다 털린 거예요. 아하. 안에서는 문서 불태우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유시민 작가 동생을 비롯해서 불법 체포되네.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했냐면 잠실 아파트 철조망을 넘어서 88도로로 나와가지고 그래 거의 집의 수준인데 대단하시다 진짜. 이 얘기를 여기서 처음 제가 공개하는 오, 건데 대단하시네. 아마 유시민 작가도 몰랐을 거예요. 철조망을 넘어서 88 고속도로에 네. 구두도 벗은 채 네. 거기 넘어서 네. 도망을 오고 있으니까 네. 그 차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차를 타고 왔어요. 아 시차 기억나셨군요. 거기 김문수 전 지사가 그때 지도위원. 어. 그죠? 여기는 직책은 없고 배후의 그 수괴. 그리고 이제 우리 동생 같은 애들은 이제 행동대원으로 고생하다가 잡혀가서 얻어맞고 본인은 안 잡히고 9년 동안 도망다니고 욕 많이 했지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저 완주를 합니다. 네. 나 10% 그전 넘게 안 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지금까지 줬어. 전혀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다. 그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무릎을 치셨군요. 그렇죠. 이래 저건 정치하는 사람들 틀림없이 이렇다니까. 틀림없이 심상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걸 제가 반드시 실현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심해요 이게 정치의 부작용. 근데 관계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심상정 대표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하고 진짜 많이 달라요. 저는 끈기가 없어. 뭘 좀 해보다가 이게 안 되면 왜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또 하다가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럼 딴 거 해야지. 되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심 대표는 노동운동도 오래 했거든. 2000년 무렵에 정치에 뛰어들 때까지 그 금속노조에 그 험한 25년 남자들 했지. 있는 거기서 25년 가까이 그리고 진보정당운동도 지금 20년이 다 돼 가는데 끝까지 견디면서 그냥 가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답답하겠지. 노동 중심의 정치, 노동을 존중하는 나라 이걸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왜 노동자들이 지지 안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어려운 사람들 동네에 가보면 야당이 없습니다. 여당에 대한 부질없는 기대만 있어요. 저는 뭐 정의당이 힘이 조금 있다면 대변하고자 하는 계층과 충분히 조직적으로 소통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예. 근데 되게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넘게 노동운동하고 진보정당운동을 해오셨는데 되게 힘들어요. 지금 의석이 6개밖에 안 되고 짧은 시간 안에 뭐가 확 잘 되리라는 그런 전망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직보다는 업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원래 대학 들어갈 때 교사 돼야 되겠다, 교육자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범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공장에 다니면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인정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아니냐. 이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겨울방학 때 공장활동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나오질 않고 25년 노동운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체질이다. 제가 뜻하는 업을 이루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고 힘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제가 집중하고 있어요. 예, 강령과 증강 정책 지금 다 비교를 하면요. 복지 정책만은 전부 다 왼쪽에 있어요. 왼쪽으로 다 솔리가 있습니다. 그걸 말로만 하는 거고. 아니죠. 일단 그거는 강령과 증강 정책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죠. 우리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는 오른쪽에 오히려 텅 비어 있는 블루오션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제 변호사님 그렇게 보시는 왼쪽에 거고. 너무 전부 다 지중해가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가 하면 포퓰리스트들 때문에 아니, 그렇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당이 말로 글로 내세우는 강령이나 뭐 발표하는 정책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고요. 저는 여론조사표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이 분포를 이렇게 보면 어느 후보가 고만될 경우에 그 지지층이 어디로 흩어지는지를 보세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중첩되고 바른정당하고 좀 중첩되고요. 바른정당 지지층은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 중첩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론조사표를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특정 정당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우측이 지금 레드오션이고요. 좌측이 좀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선에 딱 가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금 강세인데 오른쪽에 있는 후보 3명하고 전쟁을 치러야 돼요. 왼쪽에는 정의당밖에 없어. 여기서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게 많이 생긴다니까. 아니 이번에 맞죠, 그죠? 네. 안희정 지사가 득세를 하고 다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상승 기류를 탄 이유는 오른쪽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이 비어 있는 거예요. 샤이 부수란 말이 있잖아요. 보수라고 해도 말을 못 해요. 심지어 회사 동료가 아니고 친구에게도 아니고 가족에게도 나는 보수다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단 이럴 말이에요. 때일수록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장하는 거, 말로 하는 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안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정의당 공약 가지고 당선된 분이에요. 경제민주화 복지. 아니 그때는 왜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선거 캠페인 때 그만했어요. 아니죠. 제가 했죠. 아니 예컨대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은 내가 박근혜 표 복지가 이래 하도 얘기를 하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막 거꾸로 나를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일리가 있는 말은 뭐냐면 지금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민생 경제 쪽은 지금 막 날아가고 있어요. 저희 정의당이 원내 정당 중에 제일 왼쪽인데 저희 정의당 정책보다도 훨씬 세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근데 심상정 대표 좀 더 세게 나가야 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선명성과 급진성을 경쟁하는 당은 아니에요. 여전히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오랫동안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정책 이것을 책임 있게 실천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드는 그런 경쟁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그 심상정 후보의 노동 정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안도했어요. 과기관 길기 같은 것보다는 이 사회를 좀 점진적으로 한번 변화시켜 보고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이뤄보겠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딴 거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말 이거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시가 가까이라도 근접할 수 없는 가장 핵심 요인은 나는 노노 갈등이라고 봐요. 예컨대 현대자동차에 들어와 있는 파견직,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에게 왜 전부 다 정규직화를 못하고 왜 전부 다 회사에서 못 받아들일까요? 나는 회사가 그러면 더 편할 것이거든요. 그건 바로 노노 갈등 때문이에요. 그걸 못해요. 현대자동차에서 생기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재화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쪽에 가면 한쪽이 적어지고 한쪽에 가면 또 한쪽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노노 갈등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정책을 펴서 우리나라에 살아남을 중소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우선 그 이제 노노 갈등을 가장 중심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논리예요.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인데 양극화 해소라는 게 간단하죠. 원리는 바닥은 높이고 천정은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른바 대합작 전략인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최고임금제 도입이라든지 초과이익 공유제라든지 또 대리점주들에게 교섭권을 부여하는 이런 그 제도적인 방침을 공약으로 낸 이유는 상위 1%가 우선적으로 그리고 대기업 원청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비용을 상당 부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방침으로 내놓은 겁니다. 예, 아니, 내가 보충 지수만 할게요. 질문이 아니고. 결국은 격차를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핵심은 격차 거기죠. 줄이는 핵심은 아래 위를 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을 넓히는 겁니다. 정책의 방향 자체가요. 언뜻 들으면 똑같아 보이거든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 그 점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복지 재원 마련은 요거 복지를 하기 위해서 요 목적으로만 쓰이는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부과하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가 낸 세금이 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다. 이게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세로서의 사회복지세는 기존의 세제에다가 부가세 방식으로 부가세 한 20%를 부과하자는 겁니다. 법인세, 뭐 근로소득세, 상속세. 그렇게 해서 세액의 20%. 그렇죠. 세액의 20%를 부과하고 그 세수는 슈퍼우먼 네네. 방지법에 방지법. 필요한 예산 네네. 또 저 증액을 위한 예산 뭐 여기에만 쓰겠다. 이렇게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세부적인 질문, 이 육아휴직을 강화하는 문제에 한정해서
민간 분야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이걸 올리면 이거를 결국 누가 부담하냐. 만약에 정부와 국가와 기업과 또는 근로자 본인이 좀 나눠서 부담한다면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막바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휴가 당사자들의 지원은 고용보험에서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고용보험료를 올려서 할지 고용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서 할지는 그렇죠. 아직 판단 안 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무슨 통상임금 60%까지 올리면요 50만 원 퍼센트 돼요. 그리고 그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 이 기본적으로 재원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전체 방향이 난 좀 잘못된 건 아니지. 재원이 필요하면 일반적으로 소비 가세하고 소득세를 많이 올리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서구에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방향이 아니에요. 그 우리는 지금 법인세가 국세가 22%, 지방세 2% 더하면 비과세 감면을 없다고 봤을 때 24%예요. 결코 낮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이러니까 자꾸 편법 상속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과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되는 이런 세제 개편은 왜 안 하시려 하는가 하면 내가 가봐보면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이 표 때문에 그래요. 세금 올린다고 하면 표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진짜 그 법인세가 높아서 그래서 국제 경쟁에 기업들이 경쟁하는 지장이 있다. 그럼 그건 전 제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OECD 평균이나 또 세계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실효세율까지를 감안하면은 이것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고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민 계세주의라고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금 면세점이 너무 높다. 세금 안 내는 분들이 너무 많다. 50%입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뭐 돈을 벌면 남은 5천 원이라도 내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도 부족하면 부가가치세 문제도 검토할 수 있고 고리 네네네. 또 월성 이런 데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지역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그동안에 정부가 늘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다. 또 활성단층 없다. 뭐 내진 설계 잘 돼 있다. 지난번에 경주 지진 일어난 이후에 그거 다 지금 거짓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재앙을 대비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22년까지 이제 폐쇄하고 또 대부분 뭐 20년대에 다 지금 선진국들이 다 폐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늦었으니까 40년도까지 대체 에너지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를 2040년까지 40% 수준으로 네네. 지금 생산하는 것을 병행해서 2040년도까지는 다 폐쇄하자. 이렇게 제가 정책을 냈습니다. 제가 먼저 예. 지금 신재생 에너지는 최소한 원전에서 전기 단가보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는 폐쇄 비용을 뭐 다 더하더라도 거의 한 몇 배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네. 과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원전이 싸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얘기죠.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일본 간나오토 전 총리가 원전이 싸고 안전하다는 건 다 가짜다. 왜냐하면 원전을 궁극적으로 폐쇄하는 비용은 여기 산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뭐 사고가 났을 때는 전혀 고려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전만큼 비싼 에너지가 없다. 그리고 뭐 비싼 것을 떠나서 이것은 뭐 통째로 인류를 날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OECD 산하의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2020년 되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훨씬 더 낮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전성시대가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태양광 발전 그 기술은 상당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제 공급 측면에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소비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전력 그래서, 수요 관리가 엄청 예. 중요합니다. 이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같이 제시해야지만. 네, 그 오늘 공약에서 원전 폐쇄와 더불어서 전력 수요 관리를 두 번째 공약으로 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울트라 소비국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가정보다도 이제 산업용 무전기가 너무 값싸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들의 전기
요금을 올려야 되고 또 자가 발전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이제 보조금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그런 생각. 예.